솔직히 말해서 서연 씨는 좀 곤란하네요.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의 가시는 숨길 수 없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 김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값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마치 가축시장에 나온 암소의 등급을 매기는 듯한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서연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조용히 말아쥐었다. 달아서 반질반질해진 가방끈이 손바닥 안에서 아프게 베겨왔다. 오늘을 위해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그러나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하지만 VVIP 라운지의 호화로운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 옷은 초라한 배경의 일부가 될 뿐이었다. 제가 뭐가 그렇게 곤란하신가요? 서연은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의 딸, 소리에게 항상 가르치던 것이었다. 힘들수록 웃어야 해. 그래야 복이 온단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복은커녕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누르고 있었다. 남자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 입을 열었다. 주선자에게 듣기로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들었는데 아이가, 그것도 5살짜리 딸이 있는 이혼녀일 줄은 몰랐죠. 이건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사기 결혼. 날카로운 단어가 서연의 흉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 딸을 돌봐주는 이모님의 간곡한 부탁과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다. 혹시나 소리에게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주선하신 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달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군요. 착오,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이봐요, 이서연 씨. 현실을 좀 압시다. 서연 씨, 나이도 이제 곧 30이고 애까지 딸렸잖아요. 이런 자리 주선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리 따져요. 내가 지금 서연 씨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만나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판에 주변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것 같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연주 소리, 다른 테이블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의 세상에는 오직 이 남자의 오만한 목소리와 자신의 비참함만이 존재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자의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서연이기 이전에 소리의 엄마였다. 세상의 모든 모욕을 견뎌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때였다. 몇 테이블 떨어진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한 것은 강지욱은 지루함에 거의 질식할 지경이었다. 맞은편에서는 연신 아첨과 과장이 섞인 사업 계획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만 들렸다. 그는 이런 자리가 싫었다. 사람들은 JBB 그룹의 회장이라는 그의 직함만 보고 달려들 뿐 강지욱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여자의 옆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절망과 체념의 그림자가 스치면서도 끝내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담긴 눈빛. 흥미로운 눈빛이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지욱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맞은편 남자로 옮겨갔다. 딱 봐도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허세를 부리는 부류였다.
남자의 입에서 경박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여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남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위태로우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제가 오늘 제 커피값은 내겠습니다.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행동에는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뭐야, 지금 나 무안 주는 겁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아니요. 단지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분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쇠허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뱉어낸 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남자를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레스토랑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강지욱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뒷모습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가냘프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뒷모습, 마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있는 한 송이 들꽃 같았다. 회장님, 제 말씀 듣고 계십니까? 맞은편의 사업 파트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욱은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다. 미안하군.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팅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스쳐 지나간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욱은 자신의 비서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지시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은 알 수 없는 열기로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김 비서, 방금 저기 저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 알아봐.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한편 레스토랑을 빠져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은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서러움, 분노, 비참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녀의 심장을 핥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액정에는 우리 공주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소리였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응, 우리 딸, 엄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수화기 너머로 소리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보고 싶어 소리가 엄마 주려고 그림 그려놨어.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래, 나에게는 소리가 있지. 내 전부, 내 세상의 이유. 그 어떤 모욕도, 시련도 소리의 목소리 한마디면 눈 녹듯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자신처럼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서연은 흐릿해진 창문에 손가락으로 작은 하트를 그렸다. 그리고 그 안에 솔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 초라하고 낡은 빌라의 문을 열자 이모님이 소리를 안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서연은 죄송한 마음에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모님이 돌아간 후 그녀는 잠든 소리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 통통한 볼에서 나는 달콤한 분내. 서연은 가만히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오늘 있었던 굴욕적인 일은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 작은 아이만 곁에 있다면 그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딸의 작은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우리 소리만 있으면 엄마는 다 괜찮아.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밤새도록 읽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이 얽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밝았다. 좁은 빌라의 창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소리에 통통한 볼 위에서 금가루처럼 반짝였다. 서연은 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젯밤의 굴욕감은 희미한 꿈의 잔재처럼 느껴졌다. 그래,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고 그녀의 세상이었다. 소리에 숨소리가 들리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이 작은 방,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 오늘 소리 데리러 일찍 올 거지? 아침밥을 먹으며 소리가 물었다. 멸치볶음을 오물거리는 작은 입이 사랑스러워 서연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럼 우리 공주님, 엄마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제일 먼저 달려갈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연은 하루를 쪼개고 또 쪼개어 살았다. 오전에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오후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리고 소리가 잠든 밤에는 데이터 입력 작업을 했다. 잠은 늘 부족했고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서연의 작은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백화점 명품관.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이 며칠 전에 사간 스카프에 올이 나갔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품의 상태를 살폈다. 누가 봐도 고객의 부주의로 생긴 흠집이었지만 여성은 막무가내였다.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산 줄 알아? 당신 같은 알바생 월급으로는 구경도 못 해볼 물건이야. 당장 매니저 불러와. 매니저는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고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이 신입이라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이서연 씨, 잠깐 창고로 따라와요. 결과는 해고였다. 고객과의 마찰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서연은 유니폼을 갈아입고 직원 출입문을 나섰다. 갑자기 한 달치 생활비에 구멍이 뚫렸다.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소리의 유치원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눈앞이 캄캄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 낡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는데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본 그 남자의 비서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서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연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죠? 어제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요. 회장님께서 꼭 다시 한번 정중히 제안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저희 회장님께서는 지금 대외적으로 보여줄 연인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앞으로 있을 가족 모임이나 공식 석상에 함께 참석해 주시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 이것은 계약금입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욕감에 꽂혀 있었다. 제 삶을, 제 시간을 돈으로 사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고 남자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순간 부드럽게 닫히는 차문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차에
기대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완벽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레스토랑에서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이건 거래입니다. 이서연 씨, 당신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 나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따님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신이 제 사정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 같은 사람 정말 최악이에요. 지욱은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서 아래로 내려와 그녀가 신고 있는 낡은 운동화에 잠시 머물렀다. 뒤축이 다닳고 옆면이 살짝 해진 하얀색 운동화. 그 신발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어제 당신의 눈을 봤습니다. 지욱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남자 앞에서 당신은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어. 나는 그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가짜 연인이라 해도 내 옆에 서는 사람은 당신처럼 꼿꼿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파문처럼 서연의 마음에 번졌다. 동정이나 값싼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이유였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묻고 있었다. 지욱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연락 주시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채 올라탔고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강지욱이 했던 말과 오늘 해고당했던 순간 그리고 다음 달 월세 고지서가 엉망으로 뒤섞여 맴돌았다. 자존심을 지키며 이 힘든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6개월, 딱 6개월만 눈 딱 감고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것인가?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브랜드의 쇼핑백을 든 배달원이 서 있었다. 서연은 주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배달원은 수취인이 이서연님으로 되어 있다며 쇼핑백을 건네고 사라졌다. 거실 바닥에 놓인 쇼핑백을 열어본 서연은 숨을 멈췄다. 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우아한 라인의 스틸레토 힐. 어제 그가 잠시 시선을 두었던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떠올랐다. 구두 상자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문장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때 유치원에서 돌아온 소리가 구두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엄마, 공주님 신발이야. 엄마 공주님이야. 소리는 아장가장 걸어와 구두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 작은 손길과 해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래, 공주가 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내 딸에게만큼은 이 세상 가장 멋진 여왕이 되어주고 싶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 뒷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어제 들었던 그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강지욱입니다. 저 이서연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비서 김성훈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의 낡은 빌라 작은 거실 테이블에 값비싼 만년필과 함께 두툼한 계약서를 올려놓았다. 서연은 소리가 유치원에 간 사이 떨리는 손으로 법률 용어가 가득한 문장들을 읽어 내려갔다. 비밀 유지 조항, 품위 유지 조항,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 시 위자료 조항. 마치 자신의 6개월을 저당 잡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장에 서명을 끝내자마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 앱에서 온 알림이었다. JW 그룹으로부터 50전 이날 1,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예의 6개. 서연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액수였다. 숨이 턱 막혔다. 그 돈은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게임 머니 같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 자존심의 값인가? 아니, 이것은 소리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그녀는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첫 번째 임무는 바로 그 주 주말에 주어졌다. 강지욱 회장의 가족 저녁 식사. 약속 당일 오후. 서연은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강남의 한 프라이빗 뷰티 살롱으로 향했다. 평생 와볼 일 없을 것 같던 장소였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은은한 아로마 향기, 그리고 그녀를 인형처럼 대하는 전문가들. 피부톤이 좋으셔서 어떤 컬러든 잘 받으실 거예요. 헤어의 볼륨을 좀 더 살려서 우아한 느낌을 연출해 드릴게요. 그들은 서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서연은 그저 마네킹처럼 앉아 그들의 손길에 몸을 맡길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대한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연은 그 안에 비친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단아하게 올라간 머리, 은은하지만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그녀의 몸에 맞춘 듯 꼭 맞는 짙은 네이비색 실크 원피스. 목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어색하고 불편했다.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기분이었다. 이것은 이서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지욱의 돈으로 만들어진 이름 모를 어떤 여자였다. 준비 다 됐습니까? 그때 강지욱이 살롱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늘 그렇듯 그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주 잠깐 서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을 했다. 하지만 이내 평소에 차가운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가지. 그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지욱은 그런 그녀의 긴장을 눈치챘는지 저택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어. 지금 계신 분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야. 그리고 배다른 여동생이 하나 있고 무슨 질문을 하든 단답형으로 대답해. 길게 말할 필요 없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것이 그 나름의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 회장의 저택은 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잘 닦인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었고 거대한 샹들리에는 차가운 빛만 쏟아낼 뿐이었다. 식탁에는 이미 지욱의 아버지인 강 회장과 그의 새어머니인 윤 여사, 그리고 여동생 강희진이 앉아 있었다. 늦었구나. 지우가, 윤 여사가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서연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그리고 이쪽은 인사드려요. 이서연입니다. 지욱이 서연을 소개하며 그녀의 허리를 가볍게 감쌌다. 그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서연의 몸이 살짝 굳었다. 아, 내가 말했던 그 친구로구나. 정말 미인이네. 윤 여사의 칭찬은 진심이 아니었다. 여동생 희진은 대놓고 비웃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거리며 물었다. 오빠, 어디서 이런 신데렐라라도 찾아온 거야. 근데 언니, 집안은 좀 괜찮아. 우리 집안은 아무나 들이는 곳이 아니라서. 희진아. 강 회장이 낮게 경고했지만 희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윤 여사가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받았다. 어머, 애가 뭘 안다고. 서연 씨,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서연은 지우기 시킨 대로 짧게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두 분 모두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나, 안타까워라. 윤 여사는 과장된 표정을 지었지만 눈에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고아, 그녀가 원했던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교묘한 질문은 계속되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서연은 그때마다 간결하게 대답했다. 지방의 작은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고. 그녀의 대답이 이어질수록 식탁의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차가워졌다.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다. 희진이 마치 순진한 질문인 척 입을 열었다. 언니, 근데 되게 동안이다. 결혼은 아직 안 했죠. 애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희진의 마지막 질문만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소리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였다. 식탁 아래로 지우개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차갑게 식은 손을 찾아 감싸 쥐었다. 놀란 서연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정면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안심시키려는 듯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제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지욱은 윤 여사와 희진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온기도 없었다. 이 사람은 내가 선택했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할 뿐이야. 그러니 앞으로 가족들도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군. 그의 단호한 선언에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윤 여사와 희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식탁 아래에서 자신을 굳게 잡아주는 그의 손의 온기와 예상치 못한 그의 비외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이것은 계약이었다. 그는 돈을 지불했고 자신은 연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을 감싸주던 그의 단단한 손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는 계약서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었다. 저택을 빠져나와 채 오르자마자 서연을 짓누르던 숨막히는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 좌석에서 운전대를 잡은 지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고급 세단의 엔진 소리만이 나지막하게 울렸다. 서연의 집이 가까워질 무렵 지욱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수고했어. 그것은 업무 파트너에게 건네는 듯한 건조한 말투였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작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뒷말은 목구멍 안으로 삼켰다. 그녀를 위해 가족들 앞에서 방패가 되어준 남자의 옆모습을 힐끗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이제 서연은 그 차가움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계약 연애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욱은 그들의 관계를 좀 더 사실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명목해 서연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새로 구한 파트타임 일자리에 가끔씩 나타나 커피를 사주었고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집 근처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그의 차는 멀찍이 세워져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짧은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다. 서여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만남들이 싫지만은 않았다. 그는 계약 조건 외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저 가끔씩 일은 할 만해 피곤해 보이는데 와 같은 무심한 한마디를 던질 뿐이었다. 그 무심함이 이상하게도 서연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서연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겨 평소보다 조금 늦게 소리의 유치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음이 조급해 발걸음이 빨라졌다. 유치원 앞 작은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놀이터 벤치에 그녀의 딸, 소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말끔한 수트 차림의 강지욱이었다. 지욱은 난생 처음 놀이터라는 공간에 와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끄러운 소음,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 모든 것이 그의 세상과는 이질적이었다. 그는 오늘 서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를 데리러 왔다가 혼자 벤치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는 작은 아이를 발견했다. 이서연의 딸, 소리였다. 그는 차 안에서 아이를 지켜보았다. 아이는 작은 발을 까딱거리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유치원 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로 다가갔다. 꼬마야, 여기서 뭐하니? 소리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눈앞에는 키가 아주 크고 얼굴은 조금 무섭게 생겼지만 아주 멋있는 아저씨가 서 있었다. 엄마 기다려요. 소리가 야무지게 대답했다. 엄마가 늦으시나 보구나. 지욱은 어색하게 아이의 옆에 조금 떨어져 앉았다.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때 소리가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환한 얼굴이에요? 지욱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환한 얼굴. 지난 10수년간 누구도 자신에게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터질 뻔했다. 화 안 났는데. 교진말, 미간에 주름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미간에 주름 있는 사람은 화가 많이 난 사람이래요. 지욱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미간을 만져보았다. 이 작은 아이는 조금도 겁을 먹지 않고 자신을 정면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 소리는 잠시 고민하더니 손가락으로 놀이터 건너편 가게를 가리켰다. 딸기 아이스크림 먹으면요. 딸기 아이스크림은 마법의 약이거든요. 잠시 후 지욱의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분홍색 딸기 아이스크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생전 처음 해보는 행동에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받아먹는 소리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이스크림이 입가에 잔뜩 묻는 것도 모르고 소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이었다. 맛있어. 소리는 고개를 격하게 위아래로 흔들었다. 내 아저씨도 먹을래요. 아이는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지욱의 입 쪽으로 불쑥 내밀었다. 지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어색하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하고 인공적인 딸기 향이 입안에 퍼졌다. 이상하게도 맛이 나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을 다 먹은 소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욱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보드라운 감촉이 그의 큰 손을 감쌌다. 아저씨, 진짜 멋있다. 우리 아빠 할래요. 소리의 순진무구한 질문이 지욱의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혔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충격이었다. 아빠. 그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 이 작은 아이는 세상 가장 무거운 그 단어를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의 마음에 던져 넣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이 놀이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자신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남자인 줄 알았던 강지욱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자신의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길을 잃은 듯한 그런 표정. 솔라. 서효연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안겼다. 엄마, 나 오늘 멋쟁이 아저씨랑 아이스크림 먹었어. 서연은 딸을 안아들고는 지욱을 향해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설명하지. 일단 차에 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어색한 침묵 대신 소리에 즐거운 제잘거림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을 힐끗 보았다. 소리는 계속해서 지욱에게 말을 걸었고 지욱은 어색하지만 꼬박꼬박 대답을 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서연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그날 밤 지욱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늘 그를 둘러싸고 있던 정막이 오늘따라 유난히 외롭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큰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 작고 따뜻했던 소리의 감촉,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아이의 목소리. 아저씨, 우리 아빠 할래요.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지난 몇 년간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악몽이 있었다.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그의 잠을 좀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지욱은 아주 오랜만에 아무런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지욱이 소리의 유치원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들만의 작은 일상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관계를 사실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그저 일이 끝날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소리는 이제 그의 검은색 세단을 멀리서도 알아보고는 아저씨다 하고 외치며 달려왔고 지욱은 그런 아이를 번쩍 들어 안아주는 것에 익숙해졌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복잡하게 저려왔다. 이것은 가짜 관계다. 계약으로 얽힌 사이일 뿐이다. 하지만 딸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저 순수한 기쁨과 아이를 안아든 남자의 얼굴에 스치는 희미하고 부드러운 미소는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그녀는 종종 어디까지가 연기이고 어디부터가 진심인지 헷갈렸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은 서연이 새로 구한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이거 서연 씨 얘기 아니에요.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이었다. JW 그룹 강지욱 회장 옆 미모의 여성, 알고 보니 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 글쓴이는 자신이 얼마 전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강 회장과 맞선을 봤던 여성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내용은 노골적이고 악의로 가득했다. 강 회장이 요즘 만나는 여자는 과거가 복잡한 애딸린 이혼녀. 돈 보고 접근한 전형적인 신데렐라 지망생. 어떻게 회장님을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런 여자가 JW 그룹의 안주인이 된다면 회사의 미래가 뻔하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다. 대부분은 글쓴이의 주장을 사실로 믿고 서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려왔다. 세상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의 과거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 설상가상으로 지워버린 줄 알았던 과거가 직접 그녀를 찾아왔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지 않자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다. 나 민준이야. 최민준. 우리 소리 아빠. 최민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연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내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남자. 소리의 친부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버렸다. 왜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와 문자로 그녀를 괴롭혔다. 너 돈 많은 남자 만났다며 소문 다 났더라. 소리 양육비는 제대로 줘야지. 안 그래?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을 넘었다. 소리를 데리러 유치원에 간 날이었다. 정문 앞에서 서성이는 익숙하지만 낯선 그림자. 최민준이었다. 그는 5년 전보다 더 야비하고 속물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기름진 미소를 흘리며 다가왔다. 오, 우리 서연이 여전히 예쁘네. 그 잘난 회장님이 잘해주나 봐.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서연은 소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싸늘하게 말했다. 소리는 겁먹은 눈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아빠가 우리 딸 보러 왔지. 안 그래? 소라 민주는 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연은 질겁하며 그의 손을 쳐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당신은 소리 아빠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씨를 뿌렸는데 내 딸이 아니라고야. 이서연 좋게 말할 때 들어. 네, 새 남친 돈 많다며 그 남자 돈으로 내 인생 좀 필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거 아냐. 위자료라고 생각해. 소리를 5년 동안 혼자 키운 값 톡톡히 쳐줄 테니.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따라와. 우리끼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싫어. 이거나 서연이 버둥거렸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겁에 질린 소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으앙. 엄마. 바로 그때였다. 그 손. 당장 안 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모두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언제 도착했는지. 강지욱이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민주는 지욱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서연의 팔을 놓았다. 지욱은 성큼성큼 다가와 겁에 질려 우는 소리를 먼저 살폈다. 그리고 서연의 붉어진 팔목을 보고는 다시 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뉘신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나 민준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지욱은 대답 대신 행동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몸이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지욱의 완벽하게 각 잡힌 수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빠르고 정확한 주먹이었다. 지욱은 쓰러진 민준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내 사람에게서 손떼라고 했을 텐데. 내 사람, 그 단어가 서연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지욱은 더 이상 바닥에 쓰러진 벌레 같은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 곧바로 서연과 소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굳어버린 서연을 지나쳐 울고 있는 소리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소라, 괜찮아.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는 부드럽게 아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딸을 품에 안은 채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서연까지 남은 팔로 끌어당겨 한꺼번에 품었다. 크고 단단한 그의 품 안에서 서연은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고막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걱정 마. 지욱이 서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어. 그것은 계약 연인의 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이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는 절박하고 진실된 약속이었다. 강지욱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뒷좌석에서는 지쳐 잠든 소리가 그의 어깨에 기댄 채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다. 서연은 룸미러를 통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 남자의 어깨에 기대 잠든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주고 있는 남자. 그 풍경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서 마치 오랫동안 그려왔던 가족의 모습 같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다. 이것은 모두 빌려온 행복일 뿐이니까. 낡은 빌라 앞에 차가 멈췄다. 지욱은 잠든 소리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고 서연의 뒤를 따랐다. 서연이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펴자 그는 아이를 그 위에 조용히 눕혔다. 그는 잠든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정돈해 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거실로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에게는 금전적인 보상 이상의 것을 빚지고 말았다. 그것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종류의 빚이었다. 지욱은 소파에 앉는 대신 창가에 기대선 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인 듯 했다. 나다. 2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 지욱의 목소리는 방금 전 소리를 대할 때와는 180도 다른 칼날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유언비어의 최초 유포자. 두 사람 다 다시는 이서연 씨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법적으로,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도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그의 짧은 통화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가 가진 힘과 세상의 이면을 엿본 기분이었다.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닐 것이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서연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식사 안 하셨죠? 변변치 않지만. 저녁이라도 차려드리면 안 될까요? 감사 인사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서요. 그것은 서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성의 표시였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의 작은 부엌은 갑자기 들어선 큰 키의 남자 때문에 더 좁아 보였다. 서연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꺼내 능숙하게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탁탁 칼질하는 소리가 어색한 공기를 채워주었다. 지욱은 식탁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느껴져 서연은 등이 다 따가웠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으로 이루어진 소박한 밥상이 차려졌다.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에 익숙할 그에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사였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지욱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는 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반응을 살폈다. 따뜻하군. 그가 말했다. 집에서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의 덤덤한 한마디에 서연의 마음이 이상하게 저릿해왔다. 화려한 세상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느끼는 고독의 무게가 어렴풋이 전해지는 듯 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계약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아주 사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리가 좋아하는 반찬 이야기, 지욱이 어릴 적 싫어했던 음식 이야기. 대화는 자주 끊겼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지욱은 여전히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유난히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그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계약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지욱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는 시선을 창밖의 어둠에 고정한 채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세상은 거래와 계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모두가 내게 무언가를 원하지. 진심이라는 건 없어. 그런데 당신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소리를 보고 있으면 내가 잊고 살았던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 조건 없이 웃어주고 대가 없이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그런 세상.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 보았다. 어두운 거실. 창밖에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이 그의 깊은 눈동자를 비췄다. 그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외로움과 함께 서연을 향한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진짜 같아서. 그 말을 끝으로 그가 천천히 얼굴을 숙였다. 서연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다가오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이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는 천천히 그녀의 아래 십술을 머금었다가 놓았다. 그의 입술에서는 희미한 위스키 향과 깊은 고독의 맛이 났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의 서툰 입맞춤을 통해 그의 서툰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천천히 입술을 떼었을 때 서연은 꿈에서 덜 깬 사람처럼 몽롱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런 건 계약에 없었는데. 지욱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단호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계약 같은 건 잊어. 그날 밤 강지욱이 남긴 말은 서연의 세상에 마법 같은 주문이 되었다. 그들의 관계에서 가짜라는 꼬리표가 떨어져 나가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욱은 더 이상 서연의 집 근처를 맴도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당당하게 그녀의 작은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지욱은 값비싼 수트 대신 어색한 캐주얼 차림으로 소리와 함께 공을 차고 서툰 솜씨로 배드민턴을 쳤다. 평생 그런 것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모든 동작이 뻣뻣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소리를 목마 태우고 공원을 달렸고 소리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행복은 너무나 달콤해서 다가오는 폭풍의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의 저택에서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윤 여사는 탐정이 가져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29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고, 힘들게 졸업한 지방대학, 그리고 최민준이라는 남자의 사진과 소리의 출생 기록까지 윤 여사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근본도 없는 고에 어디서 붙었는지 모를 잡놈의 씨까지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독이 숨겨져 있었다. 김비서 아니, 나야. 지우기 말고 자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어서. 지금 지우기가 만나고 있는 이서연이라는 아가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어른으로서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며칠 뒤 서연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우아한 목소리에 그녀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윤 여사였다. 그녀는 안부를 묻는 상냥한 목소리로 잠시 둘이서만 차를 마시고 싶다고 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라운지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윤 여사는 이미 도착해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다. 서연 씨, 갑자기 보자고 해서 미안해요. 그녀의 미소는 가면처럼 완벽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고개를 저었다. 본론은 길지 않았다. 윤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밀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다. 이 안에 든 돈이면 서연 씨와 아이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지욱이 어릴 적부터 마음이 여린 아이였어. 서연 씨의 딱한 사정을 보고 동정심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동정심과 사랑은 다른 거야. 결국 그 아이는 자신과 격이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JW 그룹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어. 서연 씨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겠니? 서연은 말없이 봉투를 다시 윤 여사 쪽으로 밀었다. 지난번 저택에서의 굴욕감,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던 지욱의 단단한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서연이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진심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윤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경멸감이 드러났다. 진심 까마귀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까? 네가 말하는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고 이기적인 건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구나. 윤 여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비열하게 웃고 있는 최민준의 얼굴, 그리고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에 대한 경찰서 기록들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최민준. 네, 딸의 생물학적 앱이라는 남자더구나. 윤 여사의 목소리가 전갈의 독침처럼 서연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네가 우리 지욱이 옆에서 버티면 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어. JW 그룹의 며느리가 될 여자의 딸이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의 핏줄이라는 걸 말이야.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겠지. 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앞으로 다니게 될 초등학교, 그 아이의 모든 친구들과 학부모들이 알게 될 거야.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니, 내 아빠는 사기꾼이라며 너는 더러운 피를 가졌어. 평생 그 아이를 따라다닐 꼬리표가 될 거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네 하나뿐인 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셈이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귀가 웅궁거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윤 여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정확히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 자신을 향한 모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안 됐다. 그녀의 전부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인 그 작은 아이가 상처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의 행복과 딸의 미래. 선택지는 처음부터 하나뿐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끌어당겼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항복의 깃발이었다. 아,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패배를 확인한 윤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당장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윤 여사가 떠난 뒤에도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검은 절망의 강으로만 보였다. 마침내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눈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최민준의 사진 위로 떨어지며 그의 비열한 미소를 얼룩지게 만들었다. 그녀의 과거를 망쳤던 남자가 이제는 그녀의 미래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도망치듯 자신의 작은 세상을 정리했다. 소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낡은 캐리어에 몇 가지 옷가지를 쑤셔 넣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작은 거실, 소리의 키를 재던 벽의 낙서, 그리고 강지욱이 처음으로 사주었던 눈부신 구두. 그녀는 차마 그 구두는 챙길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질 수 없는 꿈의 증거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짧은 편지 2통을 남겼다. 하나는 이모님께 드리는 죄송함과 감사의 편지. 다른 하나는 도서관 관장님께 드리는 사직서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 유심을 부러뜨려 변기에 버렸다. 모든 연결을, 모든 미련을 끊어내야 했다. 동이 트기 전 그녀는 잠든 소리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지난 몇 달간의 행복이 한여름 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서연의 집 앞에 도착한 지욱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집은 불이 꺼진 채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에게 걸려온 서연의 전화는 곧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곧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행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이사간 기록도, 새로운 연락처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욱은 미친 사람처럼 온 도시를 헤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리의 유치원 앞을, 그녀가 일하던 도서관을, 그들이 함께 갔던 공원을 찾아갔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것은 단순한 잠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가 사라지도록 만든 것이다. 그날 밤 지욱은 폭풍처럼 본가로 쳐들어갔다. 저녁 식사를 하던 강 회장과 윤 여사. 희진은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놀라 숟가락을 멈췄다. 지욱은 곧장 윤 여사에게로 걸어가 그녀 앞에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쨍그랑 유리잔이 깨지며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볼을 적셨다. 어디 있습니까? 지욱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이서연 씨, 어디로 보냈습니까? 윤 여사는 태연한 척 입가를 닦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니? 지우가 내게 어울리지 않는 애라 분수를 알고 알아서 떠난 거겠지.
오히려 잘된 일 아니니. 잘된 일 지욱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어머니께는 그게 잘된 일처럼 보이십니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찾지 못하면 저는 모든 걸 버리겠습니다. 이 자리도, JW그룹도. 제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이 모든 건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선전포고였다. 그날 이후 지욱은 회사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윤 여사가 서연에게 돈을 보낸 계좌를 추적했다. 돈은 인출된 후 현금으로 바뀌어 흔적이 끊겼다. 하지만 지욱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갈 만한 모든 곳을 이잡듯 뒤졌다. 마침내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그는 서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서연이 버스에서 내리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지욱은 곧바로 차를 몰아 몇 시간을 달려 그곳으로 향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가 그를 맞았다. 그는 낡은 여관과 식당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서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허름한 횟집 안에서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이 먹고 나간 테이블을 힘겹게 닦고 있는 이서연. 서울에서의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픔과 피로에 절어 생기를 잃은 얼굴이었다. 지욱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를 발견한 서연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두 사람의 시간도 함께 깨져버렸다. 서여연은 그를 거칠게 잡아끌고 식당 뒷골목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왜 오셨어요? 여기까지 왜 찾아오셨냐고요? 서연이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당신이 이러면 우리 소리는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 소리 인생 망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가슴을 쳤다. 하지만 지욱은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는 그녀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나 때문에 소리가 불행해질 거라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여기로 숨은 거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뒤섞여 거칠게 터져 나왔다. 누가 소리에게 아빠가 없다고 합니까? 지욱의 절규에 서연의 울음이 순간 멎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소리는 이미 내 딸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아빠가 아니면 아빠도 아니라는 겁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내가 그 아이 아빠가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걸 멋대로 결정해. 그는 서연의 어깨를 놓아주고 그녀를 지나쳐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주방 한쪽 구석에서 겁에 질린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소리. 지욱은 그 작은 아이에게로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높이가 겁먹은 아이의 눈높이와 같아졌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솔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저씨가 소리 아빠가 되어줘도 될까? 그의 진심 어린 질문이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뒷골목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식당 뒷골목의 차가운 공기 속 강지욱의 질문은 세상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소리는 겁먹은 토끼 같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오가고 있을까?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소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지욱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서툴고 여린 손길이었다. 아빠, 아이가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울지 마. 그 순간 지욱의 세상에 있던 마지막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크고 작은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 역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만난 그런 안도의 눈물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그들이 함께했던 그 어떤 여정보다도 평온했다. 뒷좌석에서 잠든 소리는 지욱의 재킷을 덮고 있었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힐끗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옆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세상 가장 든든한 요새가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지욱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았다. 그는 제이비리 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잠깐만 기다려. 금방 정리하고 올게. 그가 말한 정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곧 알게 되었다. 몇 시간 뒤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기자들이 JW 그룹 본사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강지욱 회장, 개인 사생활 관련 긴급 기자회견 발표라는 속보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서연은 대기실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었다. 소리는 김 비서가 데려온 여직원과 함께 다른 방에서 놀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를 이렇게까지 키울 필요는 없는데. 그때 지욱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겁먹지 마. 내가 옆에 있을 테니. 그는 서연을 일으켜 세웠다. 혼자 가게 두지 않아. 이제부터는 세상 모든 것과 우리가 함께 맞서는 거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는 기자회견장. 지욱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장내는 술렁거렸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스캔들 상대를 직접 데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지욱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서연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의지해 간신히 서 있었다.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 이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장내는 더 크게 술렁였다. 결혼 발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뉴스였다. 최근 저와 이서연 씨에 대해 많은 소문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 중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욱은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거짓이나 변명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맞습니다. 서연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가장 예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가 스스로 의혹을 인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지욱의 다음 말은 그 모든 판도를 뒤집어 버렸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제 딸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에 기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욱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웃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세상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작은 공원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그 아이는 난생 처음 보는 제게 다가와 딸기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환한 얼굴이에요? 라고. 지욱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작은 아이가 제 얼어붙었던 세상을 녹여주었습니다. 제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되는 것이고, 유전자를 나누어 가져야만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면, 저는 오늘부로 기꺼이 그 상식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소리는 제 딸이 될 것입니다. 이서연 씨는 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세상 누구든 상관없이 제가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한 기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의 질문은 더 이상 스캔들을 캐묻는 것이 아니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지욱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욱은 마이크를 향해 대답했다. 네,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날 이후 세상의 여론은 거짓말처럼 뒤바뀌었다. 악의적인 루머는 힘을 잃었고 강지욱 회장의 진솔한 사랑 이야기가 온라인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국민 회장님, 딸바보 예약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오히려 JW 그룹의 이미지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었다. 같은 시각, 강 회장의 저택. 윤 여사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완전한 패배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무기들 돈, 사회적 지위, 과거의 약점과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강지욱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성벽은 그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었다. 1년 후 제주의 봄,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빌딩 숲을 떠나 세 사람은 섬의 따스한 햇살 아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강지욱은 JW 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면서도 화상회의와 원격 업무를 통해 일주일의 절반은 제주에서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놀랐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의 선택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유채꽃이 섬 전체를 노랗게 물들인 가장 아름다운 봄날.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수백억짜리 호화로운 예식이 아니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 정말로 그들을 아끼는 몇몇 사람들만 초대된 소박한 자리였다. 소리를 돌봐주었던 이모님, 늘 묵묵히 지욱의 곁을 지켰던 김 비서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서연이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주었던 몇 안 되는 친구들.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선 서연은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1년 전 어색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인형처럼 앉아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감에 발그레해진 뺨을 한 진짜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지욱과 소리와 함께 웃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웠다. 문이 열리고 하얀 턱시도를 입은 지욱과 나비 넥타이를 맨 소리가 들어왔다. 엄마, 천사님 같아. 소리가 달려와 그녀의 드레스 자락을 잡고 감탄했다. 지욱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가자. 나의 세상. 결혼식은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서연은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어둡고 긴 터널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 터널의 끝에 있는 빛이었고 제 딸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붕기였습니다. 강지욱 씨,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가족, 사랑합니다. 당신과 소리가 있는 곳이 이제부터 저의 집입니다. 다음은 지욱의 차례였다. 그는 서연과 하객들을 향해 한번 고개를 숙이고 준비해온 편지를 펼쳤다. 저는 행복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믿었고 진심은 가장 나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당신은 대가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삶을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주었습니다. 이서연, 나의 아내.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지키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는 새허연과 반지를 교환했다. 그리고는 반지를 낀 그녀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선 소리에게로 함께 걸어갔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꽃을 든 소녀에게로 지욱은 다시 한번 소리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가 제주 바다의 햇살처럼 빛나는 작은 목걸이를 꺼내자 소리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것은 소리를 위한 약속이야. 지욱은 소리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며 아이의 눈을 보고 말했다. 아빠는 소리에게 세상 최고의 아빠가 되겠다고 약속할게. 소리가 슬플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가고 기쁠 때는 함께 웃어줄게. 언제나 소리 편이 되어주고 소리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줄게. 사랑한다. 내 딸. 소리가 활짝 웃으며 그의 목을 와락 껴안았다. 나도 사랑해, 아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가장 성스러운 서약이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아무도 없는 해변을 함께 걸었다. 지욱은 어느새 잠이 든 소리를 목마 태우고 있었고 남은 한 손으로는 서연의 손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와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행복해. 정말 꿈만 같아.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꿈 아니야. 지욱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대답했다. 현실이야. 어둡고 긴 꿈에서 깨어난 우리의 현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남자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이나 차가운 그늘이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깊고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저기 봐, 무지개야. 두 사람이 고개를 돌린 곳, 폭풍우가 지나간 동쪽 하늘 위로 선명하고 아름다운 7빛깔 무지개가 떠올라 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작은 가족의 미래를 축복하는 하늘의 선물 같았다. 상처 입은 세 사람이 만나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끌어안고 마침내 하나의 세상이 되었다. 그들이 함께 걷는 길 위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 자신이 서로에게 세상 가장 견고한 성벽이자 가장 따뜻한 집이 되어줄 테니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이었다.